글로벌 기업 삼성전자. 그곳엔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이 있습니다. 황상기 씨가 삼성을 상대로 끈질긴 싸움을 이어온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몹시도 그리운 날이 돌아왔습니다. 그 유미가 뭐 죽었으니까 생각 제일 많이 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그 유미 친구가 또 이제 시거로 결혼해갖고 애들 데리고 다닐 때 보면은 또 유미 생각 많이 나기도 하죠. 이럴 때 되면은 유미 얘기 잘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마음이 이상해져갖고. 올해로 11년째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의 기일을 준비하는 64세 아버지. 딸 유미 씨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생을 마감했습니다. 23,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뜨겁던 지난 겨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비리에 삼성이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던 그때 황상기 씨도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자, 구석을 하나 피켓 하나 들고 가세요. 이재용 피켓 하나 들고 가세요. 이재용 피켓입니다. 이재용 구석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이 죗값을 받는 모습을 딸에게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꿈은 이곳 법원에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빨리 이재용을 다시 구속시키고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법원의 판결에 아버지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재용은 여태까지 수많은 잘못을 한 걸 가지고 전부 다 묻었거든요. 자기 힘으로다가 이거 저는 눌러갖고 문제 해결을 안 했는데 끊어졌으니까 이제 더 해결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만일 이 문제를 더 해결을 안 할 것 같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너무 화가 나서 저는 이 판결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막 눈물이 나도록 막 울었어요. 막. 당연히 너무 정치 화가 나서. 보복이라고. (2016년) 상식과 정의를 묻는 국민의 물음이 대한민국의 어둠을 하나씩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라를 뒤흔든 민간인의 실체가 폭로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25일 세기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삼성 총수 일가로는 최초로 구속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그에게 첫 번째 선고가 내려지던 날. 우려와 기대가 교차되며 국민의 시선이 모두 법원으로 모였습니다. 이 공판에 피고인으로 등장하는 과연 대한민국 최대 재벌 삼성의 이재용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 것인가? 재판을 보기 위해 추첨까지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로 제기한 것은 총 5가지였습니다. 뇌물 공여와 그에 따른 횡령,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 그리고 국회에서의 위증. 그중 뇌물 공여는 코어스포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의 삼성 측이 직접 제공하거나 약속한 금액으로 검찰이 추산한 금액만 433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검의 구형은 징역 12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이후 재벌 총수로서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심 재판부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은 5개의 혐의에 있어 일정 부분 유죄를 인정,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단 선고 결과에 대해서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제1심 판결은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 그 모두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항소할 것이고 상급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합니다. 예. 오늘 재판부가 판결한 것 중에 전부 다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특검과 삼성 양측의 항소로 열린 두 번째 재판. 2심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에 비해 상당히 가벼워진 형량.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공여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 또한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구속 353일 만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났습니다. 국정농단의 한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법원이 내린 심판은 집행유예에 머물렀습니다. 거의 1년 만에 풀렸는데 신경 한 말씀 해주세요.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영 복귀 시점은 언제쯤 복귀하시나요? 얘기해주세요. 좀만 더 얘기해주세요. 실내 회복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장님 뵈러 가야 돼요. 뭐. 지금 삼성 일가 최초로 구속됐지만 이 부회장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만세입니다. 바로 오늘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뇌물과 횡령, 조세 포탈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삼성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그것이죠. 또다시 법의 심판대에 오른 전직 최고 권력자와 삼성. 오늘은 지난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 논란에 이은 삼성공화국 2부작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용 항소심 판결 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공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선뜻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판결. 이재용은 어떻게 풀려나게 된 걸까요? 우리는 1, 2심 판결문 전문을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2월 인터넷 언론사 오마이뉴스가 법원 출입을 금지당했습니다. 기자실을 사용을 못해서 이제 여기 이제 그 법원관에 있는 기자실을 법원을 취재하는 기자단으로부터 법원 출입을 1년 동안 금지하는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기자단을 통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문 전문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징계 이런 것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좀 처음에 그런 반응이 왔을 때 좀 의아하기도 했어요. 왜 이게 그렇게 큰 일이지? 이게? 오마이뉴스가 판결문 공개를 결심한 이유는 항소심 재판부의 인터뷰 기사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정영식 부장판사는 선고를 한 바로 다음 날 이례적으로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갖고 판결에 대해 자평했습니다. 집행유예 풀려나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또 그런
판사가 자기의 선고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는 게 또 되게 이례적인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법리에 고민이 없었다, 법리가 명확하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요약 보도만으로는 이 판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법리를 명확하게 다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시민들에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겠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내려진 항소심 판결. 피고인 이재용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과연 재판부가 공언한 대로 집행유예 선고는 법리적으로 합당한 결과였을까? 우리는 판결문을 입수해 집중 분석했습니다. 재판에서 다룬 여러 혐의 중에서 핵심은 뇌물죄, 1심은 72억을, 2심은 36억을 뇌물 액수로 인정하며 직접 뇌물 공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뇌물 약속죄에 대해선 1, 2심 모두 무죄를 내렸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정확한 걸까? 판례에 따르면 뇌물 약속죄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중요하고 뇌물가액이 얼마인지 또는 그 확정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뇌물을 정확한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뇌물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까지만 되면 범죄는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213억으로 구체적으로 딱 떨어지게 확정이 돼야만 뇌물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약속한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이든 그런 뇌물을 새로 추가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범죄가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삼성과 최순실 측 간에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의사표시는 얼마나 확정적이었을까? 우리는 지난해 1월 독일에서 만난 코어 스포츠의 전 대표로부터 그 내막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Meines Wissens bei diesen Begegnungen mit den Samsung-Leuten nicht dabei gewesen. Sie hat zwar alles vorbereitet. 2015년 8월 26일 체결된 삼성과의 계약. 서류는 쿠이퍼스와 코어 스포츠의 이름으로 작성됐지만 실제로는 최순실 모녀를 위한 계약이었다는 겁니다. Dann gingen die Samsung-Leute, wir verabschiedeten uns und wir gingen nach den Samsung-Leuten in den Lift und auf einmal war Frau Choi wieder bei uns. Also mein Eindruck war, sie zieht im Hintergrund die Fäden, möchte aber nicht offiziell damit in Verbindung gebracht werden. 한국의 유망한 승마 선수를 훈련시킨다는 이 용역 계약의 실상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른바 공주 승마를 위한 뇌물이었습니다. 김종은 최순실로부터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삼성의 승마협회를 맡겨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삼성의 지원은 최순실이 기획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행에 옮기며 시작됐습니다. 2014년 9월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를 갖고 삼성의 승마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 이재용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삼성그룹에서 맡아주고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 측이 뇌물을 요구한 정황은 인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 측이 뇌물 제공을 약속했는지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있을까? 삼성과 코어 스포츠와의 계약서엔 삼성이 약 213억 원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게다가 관련 계약서를 먼저 작성해 보낸 측은 삼성이었다고 당시 코어 스포츠 설립을 주도했던 노승일 씨는 얘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승일입니다. 삼성, 니들이 왜 승마에 이렇게 목을 매지? 한마디로 표현해서 좀 속에서 불이 나요. 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나왔을까?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 삼성에서 먼저 계약서가 왔어요. 삼성에서 계약을 이렇게 하자고 왔고 그걸 최순실한테 전달했고 최순실은 계약 내용을 이렇게 좀
변경을 하라 그래서 삼성이 또 그걸 받아줬어요. 최순실의 코어 스포츠가 갑의 입장이었고 삼성이 을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국정농단 사건의 결정적 제보자이기도 한 노 씨. 그가 특검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도 계약이 양측의 합의하에 이뤄진 정황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삼성하고 박원호하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박원호가 보고서를 만드는 거죠. 최순실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삼성 측에서 뇌물 제공을 약속한 의사 표시로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은 기본적으로 250에서 300선까지 이 프로젝트의 비용이 소요될 것을 알고 있으며 이미 조사 계획을 긴급히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요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건 어쨌든 이 금액을 지원할 네. 예정이었다는 네. 거네요. 네. 하지만 법원은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인들과 최순실 사이에 삼성전자가 용역 계약에 따라 총액 213억 원을 코어 스포츠에 지급하겠다는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법원의 판단으로 특검이 기소한 213억 뇌물 약속죄는 무죄가 됩니다. 만약에 국정농단이 사태가 안 벌어졌으면 그 계약은 계속 유효가 되는 거거든요. 2020년까지 계약을 했으니까. 특검이 기소한 직접 뇌물 액수는 78억. 이마저도 2심으로 넘어가며 72억에서 36억으로 줄어듭니다. 특검과 1심은 삼성이 정유라에게 말을 사준 것으로 보고 말 세필값과 부대 비용 36억을 뇌물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즉 소유권은 여전히 삼성에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2심의 판단은 적절한 것일까? 해당 말을 직접 탄 정유라도 재판에서 자신은 삼성이 말을 사준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오고 간 문건을 보니까 삼성에서는 선수랑 매칭이 되면 100만 유로가 훨씬 넘어도 사준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독일을 그 카셀만 헤센조에 있는 카셀만에 가서 말을 테스트하는 영상을 제가 찍었잖아요. 제가 찍었을 때에도 그때 그 말은 20억짜리고 30억짜리 말이었어요. 그때 표현하기로는 삼성이 사주는 말이라고 그랬었어요. 삼성에서 와서 말을 보고 매매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지 정유라가 마음에 드는 말을 삼성에서는 대금을 지급해 준 거나 마찬가지죠. 구입 과정부터 사용 기간까지 말이 최순실의 책임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많습니다. 이 회장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1심은 이 같은 정황을 인정했습니다. 최순실은 마주란에 삼성전자가 기재된 것을 듣고 화가 난 상태였는데 마필 위탁 관리 계약서를 손으로 들고 흔들며 이재용이 VIP 만났을 때 말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박상진은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최순실이 요청하는 것을 그대로 다 응해주겠다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이해하기 힘든 일도 일어났습니다. 최순실은 2016년 9월 삼성이 지원해준 말 2필을 제3자와 교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인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최순실이 무단으로 맺은 계약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이틀 전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직접 최순실을 만나 해당 말의 교환을 상의한 정황이 밝혀진 것. 또 교환 계약 후에는 향후 최순실의 이름으로 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논의한 사실까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상으로는 제 명이지만 기사님 편하게 타시라고 차 키를 아예 딱 줘버렸어요. 그리고 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마음대로 하시라고, 괜찮다고. 그러면은 이 자동차의 소유권은 어떨까요? 완전히 넘어간 걸까요? 아닐까요? 좀 애매한 판단의 여지는 있겠죠. 근데 진짜 막 알아서 바꾸고 팔고 알아서 다 했어요. 혼자 이 기자님 마음대로 했어요. 사실상 넘어갔다고 봐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냥 말 사는데 돈만 준 거예요. 무슨 말을 살지, 이 말을 바꿀지 말지 모든 결정은 최순실 측에서 했습니다. 이런 정황 때문에 소유권이 사실상 넘어간 거다. 서류만 삼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2심은 마필의 소유권이 사실상 최순실에게 이전됐다는 1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최순실이 마필 위탁관리 계약서 문제로 화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마필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측의 입장은 최순실이 요구하면 이를 모두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일 뿐 소유권 이전의 승낙으로 볼 수도 없다. 양측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거나 승낙하지 않았고 정유라의 증언도 그 뜻이 달리 해석된다고 봤습니다. 내 것처럼 타면 된다. 굳이 돈 주고 살 필요 없다는 말은 내 것이 아니지만 돈을 주고 사지 않더라도 내 것처럼 타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말의 소유권이 최순실이 아닌 삼성에 있다고 보면서 2심은 말값 36억 원을 뇌물에서 제외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줄어든 뇌물액만큼 횡령과 범죄 수익 은닉에 해당하는 금액도 함께 줄었다는 겁니다. 거액의 경제범죄를 엄히 다스리기 위해 만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횡령액이 50억이 넘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코스포츠에 보낸 36억하고 합쳐가지고 50억이 넘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5년 이상 무기징역의 중형에 처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되니까 그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집행유예를 하는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그런 중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죄를 좀 피하기 위해서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다. 그다음에 사용이 이은 경제적 가치를 한정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재산 국외도피 혐의 또한 2심 판단은 무죄. 만약 유죄라는 1심 판단이 유지됐다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재산 국외도피죄는 도피액이 5억 원 이상만 돼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만큼 형량이 높습니다. 피고인들은 뇌물을 공유한다는 동기로 코어 스포츠에 송금하였으며 은밀하고 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였다. 최순실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독일에서 소비되었으며 피고인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위 송금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는 것이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의 도피 범위는 넉넉히 인정된다. 1심이 국외 도피라고 본 이유는 최순실 개인을 위한 뇌물을 마치 정상적인 용역 대금인 것처럼 독일로 송금했기 때문. 그러나 그 돈을 이재용이 아닌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2심에서는 무죄의 이유가 됐습니다. 재산 국외 이동 행위는 재산을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 사건 용역 대금은 최순실이 해외에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 관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다는 범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외환이 넘어가서 그 외환이 뇌물로 사용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뇌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돈을 빼돌린 것이니까 이게 국외도피다 이렇게 이제 기소를 한 것인데 이렇게 치게 되면 해외로 가는 게 다 국외도피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해서 송금된 내역이 있으면 모두 국외도피죄가 되는 것으로 우유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특검의 공소 사실 유죄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모든 지금 외국환 거래에서 발생하는 무신고 거래 행위는 다 국외 도피죄가 돼야 돼요. 재산 도피죄가. 자기가 해외에 가서 소비하거나 자기가 은닉하려고 하는 경우만 성립하는 것이고 뇌물을 받는 제3자에게 보내서 그 제3자가 은닉하게 도와주는 것들은 이제 그 국외재산 도피죄가 아니라는 이제 새로운 법리를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거는 우리 대법원이 보여왔던 법리나 그 법령에 있어서의 문헌의 내용 등을 비춰보면은 그렇게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만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만일 그런 법리가 확립이 된다면 국외재산 도피죄를 또 피해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게 돼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산국외 도피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립니다. 1심의 선고를 파기하고 다수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2심.
정치 권력과의 뒷거래를 배경으로 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거액의 불법 부당 대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 자금의 투입 등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이 사건에서는 찾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 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최순실이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 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다. 이번 사건이 정경유착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2심 재판부. 이 부회장이 건넨 검은 돈 36억의 무게는 그만큼 가벼운 것일까? 항소심이 인정한 유죄를 인정한 내용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게 집행유예가 과연 일반인에 비추어 타당한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뭐 어느 법조인이나 어느 사람이나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일반 그냥 기업체의 어떤 직원이 30억 이상을 횡령을 했다가 설령 그걸 반환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이냐 우리 법원이? 그건 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삼성의 총수기 때문에 삼성의 최고 경영자이기 때문에 좀 관대하게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본 뇌물 공여죄의 경우 2심은 72억 원 중 마필 가격을 제외한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횡령액과 범죄 수익 은닉 액수도 동일하게 36억 원으로 축소가 됩니다. 특경법상 가중처벌 대상인 재산 국외 도피죄에 대해선 아예 무죄로 바뀝니다. 그리고 남은 한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약 16억 원에 달하는 제3자 뇌물죄. 이 역시 1심에선 유죄였지만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됩니다. 결국 전체 횡령액은 징역 5년 이상 가중처벌되는 기준인 50억 원 밑으로 축소됐고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국내 10대 재벌 총수들이 모인 사상 초유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묻지마 출연을 한 기업들, 특히 삼성과 롯데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미르재단에 K스포츠재단에 기부 좀 해달라. 그 얘기는 누구로부터 보고받았습니까? 저도 이번 문제가 되고 나서 챙겨봤는데 아마 밑에 실무자 선에서 자 그러면 회장에게 보고 없이 재단에 기부가 된 겁니까? 네, 이런 일 갖고 저한테 일일이 보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 70억 원을 K스포츠에 추가로 출연을 했습니다. 롯데 월드타운 면세점 특허권 신규 발급과 관련해서 뭐 염두에 두고 밑에 있는 그 사장 그룹들이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단 출연금에 대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씨 일가 지원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그리고 롯데 신동빈 회장. 선고 앞두고 있는데 신경 한 말씀만 해주시죠. 그런데 법의 심판 앞에선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운명을 맞게 됩니다.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 원을 지원하려 한 롯데 신동빈 회장은 제3자 뇌물죄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반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이재용 부회장은 제3자 뇌물죄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어디서부터 달라진 걸까요?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해 제3자에게 뇌물을 준 경우 성립합니다. 핵심은 부정한 청탁. 롯데의 경우 면세점 특허권을 얻기 위해 청탁을 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경우엔 청탁의 내용이 없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특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성을 갖는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고 바로 인정할 수 없다. 특검이 삼성의 청탁 내용으로 파악한 것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작업. 특검이 규정한 승계 작업이란 최소한의 개인 자금으로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최대한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이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부정한 청탁도 사라지고 결국 제3자 뇌물죄는 모두 무죄가 됐습니다. 승계 작업이 없다는 말에 좀 충격적이었는데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수년 전부터 그 승계 작업은 진행되어 왔다고 다들 알고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비로소 여러 가지 삼성그룹의 그 행위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 현실이었는데 그러한 승계 작업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그러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을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날 정도입니다. 이재용이 삼성그룹을 지배하기 위해선 그룹 핵심인 삼성전자 지분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아버지에게 받은 종잣돈 44억을 편법적으로 굴려왔습니다. 그룹 비상장사에 투자한 후 원하는 시점에 상장시켜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핵심 계열사의 채권을 싼 값에 사서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제1모직 5조, 삼성 SDS 2조 5천억 상당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렇듯 이재용의 승계 작업은 무려 20여 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일입니다. 최고 정점의 에버랜드라는 기업을 두 개 만들고 그리고 이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남매가 되는 것을 97년부터 한 2000년 사이에 다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의 소유 지배 구조, 출자 구조는 거의 안 바뀌어요, 사실. 그러다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점이 이건희 회장이 몸져 눕기 시작해서 이 경영권 세습을 완결하는 조치를 이제 빨리 신속하게 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1년의 과정들이 일어났고 그게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그 뇌물 사건의 큰 하나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어젯밤 심장마비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시술을 받았습니다. 이건희 회장 위기는 넘겼습니다만 건강 문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아들, 딸들한테 그룹 경영권 물려주는 거 더 서두를 듯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1심은 이때 승계에 대한 청탁이 오간 것으로 봤습니다. 피고인 이재용은 승계 작업을 보다 서둘러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친대기업 성향으로 평가되는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 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삼성의 승계 작업을 신경 쓴 흔적이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메모에는 청와대가 삼성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하려고 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이건희를 왕으로 이재용을 세자로 표현하며 왕이 살아있는 동안 자리 잡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 문건을 처음 발견한 이재정 의원에게 더욱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봤습니다. 흡사 청와대가 아닌 삼성의 어떤 경영과 관련해서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테이블에서 있은 내용인 듯해 보일 정도로 자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삼성 승계권과 관련한 청와대의 문서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청와대의 모든 관심과 집중이 경영권 승계, 이재용에 대한 경영권 승계에 있었다는 것은 전 자명하다고 봅니다.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 동작을 인정하지 삼성의 승계 작업 의지는
제1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서 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 족벌이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즉 족벌 돈은 안 들이고 주주들 이익을 훼손시켜서 지배주주가 되려는 수작임을 아는가? 제1모직 주식 한 주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3배가 되는 합병 비율은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합병안은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그 결과 제1모직의 개인 최대 주주였던 이재용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삼성물산과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심은) 승계 작업의 일환인 합병을 위해 삼성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제3자 뇌물죄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달랐습니다.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확인되어진 그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는 특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고 바로 인정할 수 없다. 각종 보고서들이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고서들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추론하여 작성한 의견서에 불과할 뿐이다. 재판이나 공정위 심의 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증거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할 때 지금 같은 식의 증거 채택 내지는 증거를 다루는 거는 굉장히 예외적이고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 국정농단 관련된 재판과 무관하게 그 이전에 이미 많은 경제 전문가, 증권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에요. 이것은 삼성의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증거죠. 삼성그룹이 직접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또는 삼성그룹이 그렇게 승계 작업을 시도하고 있는 문서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은 승계 작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 거죠. 최소한의 자금만을 들여서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면서 이재용이 경영권을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그런 내부 보고서를 사실 만들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승계 작업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이거에 대한 증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했으면 좋겠는데 항소심 판결은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승계 작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유무에 대한 판단까지 했기 때문에 이 점에서 형사재판으로서 이루어져야 될 사실 인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물산 주주로서 손해가 되는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의 승계를 도운 국민연금. 이 과정에서 압력을 가한 관계자들은 현재 모두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계 작업이 없다는 2심의 논리로는 이들의 범행 동기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관계자의 유죄 선고에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작성한 업무 수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동안 안종범 수첩을 분석해온 기자 또한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종범 수첩은 저희가 신한권 입수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4 용지로 뽑아보면요. 1660쪽에 달하는 정말 방대한 사료회라고 할 수 있는 기록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단순히 두 사람의 대화를 쓴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지시로서 내린 내용들이 수많이 나옵니다. 제일기획 이야기도 당연히 위에 나오고요. 그래서 아까 나오죠. 2016년 2월 15일이고요. SS라고 쓰여 있는 게 삼성이라고 하는 거고 삼성과 관련돼 있는 주요 현안 청탁들이 들어있는. 네. 그러니까 뭐 삼성이 요구했건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아서 챙겨줬건 간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한 내용입니다. 안종범 수첩에는 2016년 2월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 직후 바이오 신산업, 금융지주회사 등 삼성의 당시 현안들을 언급하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특검은 이를 이재용의 청탁 정황에 대한 간접 증거로 제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가? 승마협회 도와줘? 우리 유라 도와줘? 알겠습니다. 그럼 제 경영권 승계 좀 도와주십시오. 요걸 입증해야 돼요. 특검은. 근데 이건 입증이 될 수가 없어요. 당사자가 부인하고 침묵하고 있어야. 만약 이걸 누군가가 녹음을 해놨다면 바로 입증이 되겠죠. 그럼 과연 둘이 무슨 대화를 했을까를 추론케 하는 간접적인 정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간접적인 정황, 사실. 이 간접적인 정황 사실을 입증하냐 안 하냐. 대놓고 뇌물 주시오 청탁하는 경우 어디 있어요? 대통령 독도에서도 대놓고 그 말을 하겠어요? 돌려서 이야기를 다 해도 미리미리 사전 준비해서 뭐가 원하는 거고 뭐를 원하는가 서로 파악을 하고 가서 하고 그냥 끝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뇌물 요구한 적도 없고 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청탁도 없었다. 모든 뇌물죄 성립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권력형 뇌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선수끼리 하는 뇌물이에요. 1심 재판부에서는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승계 작업을 인정할 증거도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상한 것은 지금껏 국정농단과 관련된 다른 모든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됐던 안종범 업무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청와대 문건 등 다른 수많은 증거들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증거를 두고도 재판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내려진 만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 결국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엔 다시 촛불이 켜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소식을 듣고 성난 시민들이 다시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촛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전무죄고 무전유죄고 삼성공화국이라 한다면 국민들은 정말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사법부는 이거는 정말 죽었다 이거는. 예, 다른 말이 필요 없고요.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촛불에서 바란 게 뭐였었어요? 상식이었잖아요. 정상적인 나라이고.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결을 하라는 거죠. 1년 동안 사실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재용 판결을 보면서 진짜 깊숙한 곳은 아직도 바뀌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은 얼마나 근거가 있는 것일까? 최한수 연구원은 지난 15년치 판결문 700여 건을 분석해 유전무죄가 작용하는 사법부의 현실을 통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일반적으로 재벌 피고인들은 그러니까 이 경제범죄에 있어서는 일반 범죄와 다르게 1심보다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올라갑니다. 기업인 범죄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재벌이 비재벌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 또한 재벌이 비재벌보다 높았습니다. 전문가는 사법부의 친재벌 성향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형사고법부장 판사는 아시겠습니다만 완전 엘리트예요. 법관에 갈 수 있는 끝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면 이제 지법원장, 고법원장 가는 거고 아니면 못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초엘리트들이 기업 범죄를 바라보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죠. 그러니까 특히 재벌 범죄는 관대하게 봐주는 거죠. 죄를 짓고도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재벌. 법리는 명확한데 상대에 따라 입맛대로 적용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재벌 봐주기식 판결은 양형 기준이 도입된 뒤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 하지만 전문가는 이번 판결이 이런 긍정적 추세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SK 최태원 회장이라든가 CJ 이재현 회장 같은 사람 실제로 감옥에 갔잖아요. 그냥 삼성 부르긴 것 같아요. 예, 삼성만 안 들어간 거죠. 저는 이게 삼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요. 이재용 판결은. 그러니까 이건희 케이스처럼
원포인트 사면처럼 어떤 원포인트 판결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판결 못 나올 거예요. 대한민국 1등 기업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사카린을 대량 밀수하고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건희 회장은 육공화국 시절 비자금 250억 원을 준 죄가 밝혀졌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다시 삼성의 비자금 문제로 특검의 조사를 받았을 때는 집행유예로도 모자라 그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사면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들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3대째 경영권 세습을 시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정경유착이라는 그 어떤 이 불법 행위도 3대째 지금 세습받고 있는 셈이에요.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온갖 불법 정치자금, 그다음에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은 단 하루도 구속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원포인트 특별 사면까지 받는 그런 사법적인 어떤 그 특혜를 갖다가 계속해서 받아왔고, 저는 그것이 삼성그룹에서 이와 같은 정경유착의 그런 범죄 행위가 그치지 않는 배경이 됐다고 보고. 법 위의 삼성, 삼성공화국. 우리에게 어느덧 낯익은 풍경이 된 현실에 외신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제3자의 눈에 비친 삼성공화국. 대한민국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삼성을 7년 동안 취재해온 미국 언론인 제프리 케인을 만났습니다. 이번 이재용 판결은 그에게도 놀라웠다고 합니다. Despite being found guilty in the first trial, he was still the vice chairman of Samsung, and he was still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Samsung Electronics. I mean, maybe he could come back later if he's found innocent in a future court ruling, but for him to be in prison and to be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n to leave prison and still be guilty of bribery and still be on the board of directors, that shows that the corporate governance of Korea is still has a ways to go because the courts are just going easy on him. What would have happened if he was in the U.S. and he's the U.S. citizen with the same situation? I think that he would almost certainly still be in prison. 그는 삼성이 한국에서 하나의 기업이 아닌 제국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The word empire is the perfect way to describe it because if you follow the story of these ruling families, you see that they're essentially building empires. You see in South Korea there have been all these major political scandals. There have been all sorts of things happening within Samsung, and these are scandals that they're controversial. A lot of Koreans are opposed to what Samsung does, but ultimately these are about the primacy of the ruling family. It's about getting Lee Jae-yong into his position as the next chairman of Samsung. 그는 삼성의 독주를 막지 못하는 한국의 사법제도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One of the problems in South Korea is that business as usual often amounts to corruption. You know, if you want to get ahead in business, you have to work with the Blue House. You have to, engage in shady dealings that wouldn't be acceptable in other places. But the problem here is that, that's often illegal under Korean law, and when it is applied, when the law is applied, then suddenly it's illegal. So there's a lot of inconsistency in the system. 삼성 본사 앞에선 매주 수요일마다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반대하는 삼성 일반 노조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석방을 보면서 삼성그룹 감사팀 기준으로 따진다면 해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는 것이 내로
내로남불의 전형으로 보였다. 여러분 내로남불이 뭔지 아세요? 다 아시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최근에는 다스 해외 소송비 대납 의혹까지 받고 있는 삼성입니다. 이재용이 구속돼야 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고 민심도 이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적폐를 끊어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한 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삼성 족벌 이씨 일가를 위한 족벌 세습 경영과 삼성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온갖 정경유착과 불법 비리를 저질러도 삼성을 견제하고 관리할 조직이 없다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사법부나 언론에서 정치 권력에서 지금까지 못해왔다는 것. 거대한 규모의 정경유착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법원이 제대로 엄정하게 심판했으면 이런 범죄는 되풀이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이 책임감을 갖고서 또 과거에 대한 어떤 과거 판결에 대한 성찰 속에서 이번 판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최근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에서도 이재용 재판의 봐주기 판결 논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1, 2심 판결에 차이가 난 이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법제도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한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각에선 오는 22일 삼성 창립 80주년을 맞아 이재용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거나 삼성의 미래를 결정할 제3의 창업 선언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을 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누려온 권력과 특혜에 합당한 책임과 값을 치르는지 추정 60분이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새끼 너 뭘 속이고 있어? 다 쪼았잖아. 싸대기 때리는 거에도. 내가 간첩이라는 걸 실토하면은 한국에 나와서 직접 받고 돈도 받고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국정원도 아는 거예요. 간첩이 아니라. 뒤집어 있잖아요. 아주 순진한 사람들 데려다가 간첩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쳐놓고 인권이 없는 게 아닙니까 이게. 본 방송은 지난해 7월 26일자 추정 60분 프로그램에서 검찰과 권력 2부작 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최교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최 검사는 PD수첩 제작진을 긴급 체포하며 무리한 수사를 이끌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PD수첩 제작진 체포일은 2009년 3월 25일로 당시 최 의원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서영교 의원 발언 인용 보도와 관련해 당시 변호인 선임계는 대한변협에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 삼성이 범죄 집단처럼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거를 옮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난 그래 생각해요. 다른 글로벌 기업이랑 다르게 삼성만 이런 범죄에 연루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검찰 수사는 한 글자에 눈물 확 쏟아져 버리고